2026년 미국 댈러스 스타디움 전광판 숫자가 2대2로 바뀌는 찰나의 순간 우리는 아주 기이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유럽의 거함 네덜란드를 상대로 동점골을 터뜨렸음에도 일본 선수들은 환호하는 대신 서둘러 공을 집어들고 하프라인으로 달려갔습니다. 중계 화면에 잡힌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나 환희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차가운 태도는 단순한 오만함입니까? 아니면 아시아 축구가 이미 도달한 시스템적 상층부의 증거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이질적인 침묵의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실로 돌아와 이날의 기록지를 냉정하게 펼쳐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정점에 서 있는 버질 반 다이크와 크리센시오 서머빌이라는 거대한 신체적 장벽 앞에서 일본은 두 차례나 리드를 내주며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나카무라 케이토와 가마다 다이치는 마치 준비된 시나리오를 수행하듯 차분하게 승부의 균형을 다시 맞췄습니다. 현재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를 비롯한 축구 커뮤니티가 이 결과에 경악하는 이유는 단순히 무승부라는 결과 때문이 아닙니다. 유럽의 강고를 상대로 실점한 직후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그들의 비정상적인 침착함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축구협회와 J리그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흐름은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적 결과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골망을 흔든 선수 전원이 이미 유럽의 최상위 리그에서 핵심 자원으로 분류되어 세계적인 시스템에 완벽히 동화된 상태라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신체 조건에 의존하는 투혼의 영역이 아닌 세계 축구의 흐름을 지배하는 템포와 공간 해석의 영역입니다. 가마다 다이치가 보여준 외과 수술과도 같은 정교한 패스 줄기는 반다이크의 압도적인 수비 범위를 무력화하며 현대 축구에서 지능이 체격을 어떻게 압도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표면적인 결과 너머에는 아시아 선수가 유럽의 거구들을 상대로 대등한 호흡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일본만의 장기적인 인적 자원 수출 전략이 깊게 뿌리에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번 네덜란드전의 무승부가 단 한 경기의 우연이 아닌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역사의 반복이라는 사실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독일과 스페인을 연달아 무너뜨렸던 순간을 시청자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전 세계는 그것을 기적 혹은 이변이라 불렀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복귀해 본다면 그것은 일본이 유럽 축구의 단순한 추격자에서 전술적 채권자로 지위가 덕상되었음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과거 아시아 팀들이 세계적인 강대국을 상대로 2대2라는 점수를 기록할 때 대개는 육체적 한계를 끝까지 짜내어 버티다 마지막 순간에 체력적 고갈로 무너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일본은 경기가 막판으로 치달을수록 오히려 조직의 밀도가 정교해지며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기이한 역전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투혼이나 정신력의 승리가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 일본 축구협회가 공들여 구축해온 이른바 신체적 저주의 파산 선고와도 같습니다. 유럽 선수들의 압도적인 물리적 힘과 속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시스템 내부에 고유한 대응 시나리오를 데이터화하여 프로그래밍해 왔습니다. 이것은 특정 지도자의 직관이나 임기응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국가 전체의 육성 시스템이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하며 만들어낸 구조적 성과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일본 축구가 이토록 비정상적으로 차분할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표준을 완전히 내면화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유럽의 거함을 만나는 것 자체가 공포와 극복의 대상이었으나 이제 그들에게 네덜란드와 같은 팀들은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공략해야 할 분석 과제에 불과합니다. 2018년의 뼈아픈 실패와 그 이후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일본은 개인의 재능에 의존하는 방식의 한계를 깨닫고 선수가 바뀌어도 동일한 품질의 경기력을 산출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을 완성했습니다. 표면적인 경기 통계 너머에 존재하는 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힘은 일본 축구가 더 이상 아시아라는 지정학적 틀에 갇혀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데이터입니다. 다른 이웃 국가들이 여전히 지도자의 카리스마나 개인의 돌출된 재능에 운명을 걸 때 일본은 인적 자원을 관리하고 배치하는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승리의 확률을 높여왔습니다. 결국 네덜란드라는 거대한 벽이 균열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일본이 그 벽을 타고 넘을 수 있는
있는 계단을 아주 오래전부터 한 칸씩 정밀하게 쌓아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요행이나 기적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도화된 시스템과 반복된 경험을 통해 대등한 결과를 산출해내는 축구의 공학적 완성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현상의 이면에 숨겨진 가장 본질적인 지점, 즉 일본의 축구 운영 체제와 우리 축구계가 매달리고 있는 감성적 투쟁의 차이를 냉정하게 해부해 보아야 합니다. 일본 축구가 보여주는 이 차가운 평정심은 단순히 선수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일본 축구협회가 구축한 정교한 구조적 안정성에서 기인한 결과물입니다. 런던의 웸블리나 미국의 댈러스나 그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관된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른바 JFA로 불리는 일본 축구협회의 정중동 행보에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상층부의 권력 투쟁과 재벌 자본의 논리, 그리고 행정적 혼란 속에서 표류하는 동안 일본은 모리아스 하지메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견고한 지계적 메커니즘을 완성했습니다. 지도자의 전술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 시스템의 보호막 안에서 일본 축구는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채 오직 시스템의 고도화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뼈아픈 진실은 모리아스 감독이 경기 직후 내뱉은 승점 1점에 전혀 만족할 수 없다는 그 짧은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축구가 오랫동안 맹신해온 결과지상주의와 소위 도끼라 불리는 감정적 에너지에 던지는 묵직한 경고장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30억 원이라는 거액의 포상금이나 국가적 자존심을 자극하는 정신력을 동원해 시스템의 결함을 메우려 하지만 일본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에게 승점 1점은 초혼으로 얻어낸 기적의 산물이 아니라 설계된 공정의 오차 범위 내에서 발생한 불만족스러운 결과값일 뿐입니다. 이러한 기세의 차이는 결국 반복의 논리에서 비롯됩니다. 일본은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강호들과 끊임없이 충돌하며 그 경험을 데이터화했고 유럽의 최상위 수준을 자신들의 일상적인 표준으로 치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네덜란드와의 대등한 경기가 이제 그들에게는 특별할 것 없는 정상 범위의 활동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동요가 배제된 철저한 공학적 접근이며 우리가 감성적인 복수심이나 투지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그들은 축구를 하나의 정밀한 경제 모델처럼 운용해 왔습니다. 결국 이 차이는 자본의 크기나 선수의 이름값이 아닌 보이지 않는 시스템 운영 체제의 격차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단기적인 성과에 일희일비하며 보상금의 액수를 논할 때 일본은 10년 뒤에 세계 축구 지형을 예측하며 구조적 설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침착함이야말로 한국 축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실체이며 감각적인 도끼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무미건조하게 반복되는 시스템의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일본의 위상은 재벌의 포상금이나 단기적인 자본 투입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네덜란드라는 거함을 상대로 거둔 무승부를 목표 달성의 실패라고 규정하는 그들의 시선은 우리 축구가 시스템적 사고관에서 이미 10년 이상 뒤처져 있음을 알리는 가장 선명한 지표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감정적인 호소보다 차가운 준비를 마친 자들에게 공정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더 이상 뜨거운 열정이나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공을 차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의 호흡조차 정밀하게 제어되는 하나의 거대한 경제체제처럼 축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일시적인 투혼으로 얻어낸 극적인 승리와 정교한 계산 아래 설계된 냉정한 무승부 중 진정한 축구 강국의 모델은 과연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이제 축구를 바라보는 더 깊고 성숙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고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